박은차는 영천에서 태어났지만은 영천에서 산 시간은 아주 짧게 살았어요. 1931년도에 지금의 영천초등학교 바로 서쪽편 담장 옆길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아버지가 그 영천공립보통학교 교사였습니다. 이제 그 외가가 그 마을에 있었고, 우리가 지금의 완산동과 금로동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마 여기서 기억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의 완산동은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54년 인물에부터 소위 우리가 서울에 가면 강남개발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정주영이가 거기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강남개발하는 데서 이 영천도 54년도부터 강남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동네가 생겼습니다. 물론 저기 그 보가 있는, 완산보가 있는 안완산은 옛날부터 있었던 마을이고, 버스 정류장이 있는 금로동, 그 일대에 담안마을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있었던 마을입니다. 영천초등학교가 원래 출발은 창구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창구동에 있다가 30년대에 지금의 자리로 학교를 옮겼는데, 그 서쪽 끝부분의 마을 금로동은 그때부터 마을은 있었어요. 그 완산동은 전체가 허벌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천역이 원래는 그 자리가 안 있었습니다. 원래 철도가 개설됐을 때는 도남에서 송포로 바로 직선거리로 가는 철로가 거기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협계열차였죠. 레일이, 지금은 이제 광변날. 협계에서 다닐 때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년대에 주로 많이 읽었던 신문이 중외일보, 시대일보, 조선중앙일보, 이런 것들, 뭐 동아일보도 있습니다만, 보면은 영천 은민들이 걸기대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도동에 있는 영천역까지 기차 타러 갔다가 타서 내려가지고 읍내까지 걸어오기가 상당히 불편해가지고 역을 옮겨달라는 그런 권리대회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영천역은 38년도에 지금이 개통되고, 그 공사 시작은 재작년에 떠드냈던 나무로 지은 창고가 그 1936년도에 이제 그 창고 지어서 공사를 준비하는 거죠. 37년도에 지금의 그 급수탑이 지어지고, 영천역 낙성식은 38년도에 있었거든요. 영천 초등학교가 그때는 공립보통학교였는데 거의 완전 허허벌판에 세워졌던 거죠. 완산동은 없었고, 역 주변에 뭐 건물 몇 개 있었고, 그리고 그 주남다리 남쪽 끝에 창고 같은 게 몇 개밖에 없고, 그랬는데 50년대에 이제 하면서 영천 공설시장이 55년도에 준공이 됐을 겁니다. 제 기억은 그런데, 거기 이제 담안 쪽 마을에서 태어나가 아버지가 교사로 있다가 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문경으로 정건이 돼가지고 2살 때 영천을 떠나 문경으로 갔다가 칠곡 동명에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대구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는 이렇다면 뭐 소학교라고 이제 명칭이 소학교로 변한 시절인데, 지금의 삼덕초등학교, 거기에 그
일본식 이름인데, 학교 이름이 일본식 이름인데, 지금은 삼덕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칠곡 동명에 근무를 할 때 일본인 교장하고 대판 한번 싸우고는 그 파면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조부가 원래 고향이 신령인데, 신령 매양입니다. 매양인데, 조부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대구에서 한약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면당하고 그 갔다가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를 전부 시험을 쳤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일제강점기에는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시험을 쳤어야 됐어요. 시험을 몇 번이나 낙방하는 바람에 열몇 살에 입학하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거기 이제 삼덕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다가 2학년 때 자기를 파면시켰던 경북 도사무국 그 항무국장이 제안을 합니다. 전북에 가면은 도를 바꾸면은 복직을 할 수 있다. 복직이 되어야 당신 노년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퇴직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북 김제로 갑니다. 김제로 가는데, 그 이제 바로 자기가 이제 경북 도항무국장으로 있다가 전북 항무국장으로 이제 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니까 자기가 이제 이 하근찬 작가의 아버지를 거기 가서 이제 복직시켜 주려고 했는데 바로 금방이 안 되니까 김제 사립학교 치문학교라는 곳에 이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전북 김제와 장수 쪽에서 한 10여 년을 살다가 돌아오는데, 전북에서 사표를 내고 경북에 와서 복직 신청을 하니까 공교롭게도 영천초등학교에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영천초등학교 2년 근무를 했어요. 2년 근무를 하고 거기서 동료 교사인 이종순 씨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는 2년 후에는 영천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마 살아생전에 영천 10번 못 왔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87년도인가 그때가 마지막으로 2013, 14년 죽겠네 한번 그때 아들하고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그 원인들하고 영천 왔었어요. 그러다 태어나는 집도 가보고. 그거는 작고하고 난 뒤에, 왜냐하면 그 한잔세 2007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는 남매하고 그 이종순 여사하고 가족 3사람이 왔죠. 미국에 있는 아들은 안 왔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이 근대 문학을 얘기하면서 하근찬을 제가 이제 그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데, 왜 하근찬을 제가 얘기하게 되냐 그랬더니, 하근찬은 우리 한국 문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건 이중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은 하근찬을 평가절하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하근찬도 한국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백신의 기념사 앞에서 21권짜리 전집을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 원래 1차본 이런 이
사책 5권이 나왔는데 영천에서 지금 이제 전집을 준비하면서 하근찬을 새롭게 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근찬의 뭐 문학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 별로 재미없는 얘기니까, 문학 얘기는 별로 재미없는 얘기니까 하근찬의 이제 삶과 이제 조금씩 그 문학 얘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싶습니다. 하근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제에서 가서 살면서 전주 사범학교로 들어갔는데요. 이 전주 사범학교는 그때 해방 이전에 우리가 보통 조선이라고 불렀는데, 조선에서 5대 사범학교가 명문이 있어요. 명문 5대 사범학교가 있는데, 대구 사범, 전주 사범, 서울 서울에 하나 있고 평양 사범, 그리고 신의주 사범인가, 이 5개가 사범학교로서는 최고의 명문이었는데 그때 사범학교는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가는 데가 사범학교였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 백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백신회가 1924년도에 경북 도립사범학교 단기 강습과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교원 양성소거든요. 1년짜리 단기 강습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공립보통학교 선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범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이제 사범학교 5년제였죠. 근데 해방되던 1945년에 전주 사범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는 사범학교는 거의 공부를 안 시켰어요. 이 하근찬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일뜸질만 했다 그러거든요. 이 모든 학교 제도가 군대식으로 다 변해지고, 한 학년이 중배로 몇 중배로 불렸고, 학급은 몇 소대로 불렸고, 그 교장이 연대장으로 불리고 그랬어요. 모든 편제를 군대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주로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는 일들에 많이 학생들을 동원시켰습니다. 그 이제 태평양 전쟁의 말기니까 일본이 최고의 발악이었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여름방학 때 해방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방 이후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48년도에 교원 시험에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하고는 사범학교를 그만둬 버립니다. 그리고 발령을 받았는데 장수군 산서면의 학교로 발령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학교에 또 교장으로 있는 사람이 하근찬 선생님 부친이었어요. 부자가 한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하근찬이 작품들을 보면요, 1957년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순환이대라는 작품을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혹시 순환이대 읽어보신 분 있어요? 좀 젊은 분들은 교과서에서 배웠죠? 고등학교 때? 96년도부터 교과서에 실렸으니까, 지금도 하근찬은 중학교 교과서에는 흰종이 수염이 실려 있고, 흰종이 수염은 영천극장과 서문다리 밑에서 그 노는 주인공 동길이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팔 하나가 없는 아버지 징령을 갖다가 팔 하나를 입고 나는데, 순환이대가 바로 주인공 박만도가 태평양 전쟁 때 징령으로 끌려갔다가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돌아왔었는데, 6.25 전쟁에서 참전했다가 다리 하나를 잃고
목발 짚고 돌아오는 아들을 만나가지고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건너는 그런 이야기가 순환 이대인데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요, 하근찬을 가지고 교과서 작가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되게 작가로서는 불행한 거거든요. 하근찬한테는 순환이대가 등단작입니다. 그런데 대표작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 하근찬의 순환이대는 건축으로 보자면 아주 잘 짜여진 집이에요. 그 단편 소설의 골격이 아주 잘 짜여진 집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하근찬의 작품으로서 순환이대가 된다는 것은, 대표작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봐요. 다 같이 전쟁을 다룬 얘기지만은 나룻배 이야기라든가 홍소, 그리고 분, 이 똥분자 그 분. 이런 작품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왜 순환이대가 하근찬이 대표작으로서 그렇게 회자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분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학생들한테는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요, 장수군 산서면에 학교로 발령을 받아가서 근무를 하는데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한국전쟁이 터졌는데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좌익 패거리들한테 잡혀가요. 전남 전북 저 밑에까지 다 일찍이 인민군 수중에 떨어졌거든요. 포항, 안강, 영천, 대구, 낙동강,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동서로 가다가 그 최후의 전선이 가다가 낙동강에서부터는 이게 남쪽으로 전선이 확 꺾어져 버립니다. 남쪽으로 꺾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산이 뭐 진주까지 갔으니까 부산이 상당히 위험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천도 이틀 동안 영천도비 인민군 수중에 떨어졌다가 다시 되찾는. 그때 전북 장수에서 그 좌익 패거리들한테 잡혀간 아버지가 인민군이 물러갔다 그러는데도 안 돌아와요. 이 하근찬이 그때가 20살이었어요. 20살 하근찬이 아버지를 찾으러 전주 교도소로 끌려갔는데, 그때 인민군들은 교도소를 안 그리고 감화소라 그랬어요. 전주 감화소로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불렀는데, 그 교도소까지 찾아갔다가 아버지를 못 만나고 돌아왔다가 모친하고 같이 또 가는데, 거기 이제 아버지가 좌익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하는 그 아주 끔찍한 장면들을 제가 이따가 한번 그 작품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전북에서 사표를 내버리는 겁니다. 사표를 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교편을 잡았던 학교, 하근찬 작가한테는 영천초등학교가 좀 유난한
학교입니다. 아버지가 근무를 했죠. 8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8년간을 근무를 했고 자기가 2년을 근무했고 부인이 또 그만큼 근무를 했고 여동생도 영천초등학교에 한 4년간 근무를 했었어요. 그 대부분이 이제 교육자들이었는데 동생들은 뭐 교육자는 아니고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요로에서 뭐 근무를 하고 그랬던데요. 그냥. 어떤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사다 준 책들을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호화롭게 생활을 했어요. 책들을 쉽게 아버지 때문에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범학교까지도 다닐 때까지도 이제 신이 되려고 했는데, 한국전쟁, 6.25라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런 것은 소설로서 남겨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학교 교사로서 보니까 모든 군대의 징집들이 다 학교 운동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역으로 다 이동하고. 아니, 여러분도 군대 갔을 때, 우리도 안 그랬습니까? 영천초등학교 집합해가지고 영천역까지 구령 열심히 부르면서 영천역까지 이동하고 했는데, 거의 그 당시로서는 더 살벌한 풍경이었겠죠. 거의 전쟁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장정들도 전부 학교 운동장에 집합을 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소설가가 되어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쟁에 관한 소설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등단작 순환 이대가 전쟁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대동아 전쟁 얘기를 많이 들었죠. 우리 아버지 세대가 걸핏하면 대동아 전쟁 때 어떻고 하고 남자들 군대 자랑할 때 쓰던 그 말하고 똑같이 걸핏하면 대동아 전쟁 때 어땠고 하는데 이 사실은 대동아 전쟁이라는 말은 일본 말이죠. 영천시도 그 마연산 그 밑에 그 계단에 보니까 대동아 전쟁 때 하근산 얘기하면서 대동아 전쟁이라는 얘기를 쓰던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태평양 전쟁이죠. 일본은 아시아 전체를 공용화하기 위해서 저가 붙인 이름이 대동아 전쟁이었고,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주로 태평양 쪽에서 싸웠으니까 태평양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쓰는 그 전쟁 관련,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전쟁 한다고 해서 전방에서 일어날 것은 아닙니다. 전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피아가 붙어서 군인들이 죽고 사는 문제지만 사실 민간인들한테는 후방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거든요. 이제 그 순환 이대 다음에 발표한 게 낭뇌카는데 이것도 이제 군대 간 젊은이들 얘기고요. 산중고발 이것도 인민군들이 학교 선생을 납치해가지고 산중에서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다룬 것들이고, 나룻배 이야기는 이 주인공 삼보가 배사공인데 이 마을에서 장정들이 누구든지
읍내로 나가려 할 것 같으면 나룻배로 건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그런 마을에서 그 사람을 태워주는 일을 하는 대사공 삼바오가 징집 장정들을 태워줬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돌아와도 천부 병신이 돼서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 흰종이 수염 역시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은 그 징용에서 팔 하나를 읽고 온 아버지가 영천극장에서 이게 나팔 불면서 영화 선전을 하고 그런 그 얘기거든요. 산까마귀라는 것도 그렇고 위령제도 그렇고 홍소, 분, 산울림. 근데 이 정도의 그 초기에는 이런 작품들을 씁니다. 주로 이제 몇몇 작품에서 징용의 문제, 일본한테 그 징용 끌려가서 돌아오는 그 문제에다가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의 어떤 비극적인 모습들. 이러다가 이분이 1969년도에 그 전에는 이제 영천초등학교를 그만두고 부산대학교 토목과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하는데 워낙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거의 약혼녀 이종숙 약혼녀가 학비를 이렇게 대주다시피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57년도에 신춘문예가 당선되고 군대를 갔다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의사제대를 하고 그러고 이제 서울 올라가서 했는 거는 전부 잡지사 기자였어요. 잡지사 세 군데 주로 이제 그 교육 관련 잡지입니다. 그 지금의 초등학생들 교사들의 있던 교육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심서 구실을 하는 그런 잡지들이었는데 거기서 있다가 1969년도에 느닷없이 전업작가 선언을 해버립니다. 1960년대에 소설만 써서 먹고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소설가가 몇 사람 있죠. 김훈, 공지영, 몇몇 작가들은 돈을 많이 받죠. 이문열이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월 인세가 수천만 원씩 받을 겁니다. 1960년대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설을 많이 읽던 시절입니다. 전집들이 많이 발간되던 시절이었고, 이 전집 장사해가지고 그 전집 팔러 다니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것이 8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대단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거는. 전집을 팔아서 가장이 전집을 팔아가지고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은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문학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 69년도에 전업작가 선언을 했을 때 서울에 있는 많은 문인들이 어떻게 수군덕거리느냐 같으면 하근찬 조졌다. 하근찬은 무조건 장편 소설을 못 쓸 것이다. 그는 단편 작가지 장편 작가가 아니다. 전업작가가 되려고 같으면 신문 연재 소설 써야 되고 잡지사 연재 이런 것들을 해야 돈이 돼요. 그냥 이렇게 단편 잡지사에 뭐 하나씩 발표해가 이건 전혀 공거리가 생계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데 연재소설 하나 맡으면 돈 엄청 벌죠.
예. 그랬는데 헌찬이 70년도 1월 달부터 장편을 하나 연재를 시작합니다. 그게 신동아라는 동아일보에서 발급하는 월간지 신동아에다가 야호라는 제목의 소설을 이제 연재를 하는데, 이 야호가 뭐냐 하면은 요강입니다. 논요강. 노스로 만든 요강인데, 거기에 이제 무늬가 있는데, 언제 한번,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장편 소설, 우리가 너무 두꺼워 두 권으로 냈는데요. 야호 한번 읽어보십시오. 엄청 재밌습니다. 이 야호가 발간되자 한국 문단이 거의 뒤집어지다시피 했어요. 이거 하건찬이가 이런 장편을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됐어요. 2년간 연재가 됐습니다. 70년 1월호부터 해가지고 71년 12월호까지 연재됐는데, 그 중간에 한 3개월치인가는 연재를 못하고 쉬었어요. 아마 뭐 잘 안 써여졌겠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데 제가 왜 하고 많은 작품들 중에서 야호를 얘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이 이 야호입니다. 위안부라는 말은 80년대 이후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말이지만, 그전에는 정신대였죠. 여자 정신대. 정신대 동원령에 의해서 끌려간 여자들이 몇 가지 부류가 있어요. 만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홋카이도를 살린이라 그러죠. 그때는 홋카이도로 그러죠. 살린을 그때는 홋카이도로 그러죠. 일본령이었어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뺏은 땅이니까 홋카이도라 그러는데, 그 살린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에 있는 공장으로, 군수품 공장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남양군도나 저쪽 동남아 쪽으로 끌려간 사람들. 주로 이제 만주 쪽은 뭐 그렇게 숫자가 안 많은데, 태평양이 있는 쪽 남양군도나 이쪽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 종군 위안부였어요. 처음에는 이걸 시작해서 처음에는 종군 위안부로 안 가고 그냥 공장으로 보내서 그들한테 임금을 안 주고 약수금 같은 거 하나 주고 그냥 노동임금만 착취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남양군도 쪽으로 많이 보냈죠. 뭐 만주에도 좀 있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야호를 보면은 야호가 시티째 아시죠? 우리 경주 안강 가려면은 지금은 휴게소에서 직선으로 그 다리를 놔가지고 하는데, 그 산 그 렁하게 타고 내려가는 그 길이 아직 지금도 있습니다. 그대로면 지금 차가 갈 수 있는데, 그 밑에 마을 강교 1입니다. 안강읍 강교 1이 거기를 이제 홍치골이라는 지명으로 이제 바꿔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는 영천에 이제 포로수용소 그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영천에 포로수용소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영천에는 제14 포로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천 포로수용소에서 제가 참 조사를 많이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규정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전번에 잠시 포로수용소 얘기를 했었습니까? 안 했어요. 제가 어디서 최근에 포로수용소 얘기를 어디서 했는 것 같은 기억이 나가지고 그럼 포로수용소 얘기를 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승만이 한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면서 이틀 만에 일본에다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야마구치 현에다가 16만 명 정도의 망명 정부를 세울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전을 떠나면서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국민보도연맹 아시죠? 1946년 10월 1일 날 대구에서 불길이 당겨져 가지고 영천에는 10월 3일 새벽 1시에 터졌고, 이 사람들이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국민보도연맹으로 묶어 가지고 그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억지로 가입시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그 좌익 활동을 안 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막 강제로 가입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국의 그 형무소에서 많이 갇혀 있었는데 적이 내려오면은 인민군을 이롭게 할 소지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라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대전 골령골이죠.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발굴하고 있는데, 땅을 파니까 지금 수없이 많은 인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영천에서도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임고에 그 위령탑이 세워졌고,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전선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처음에는 포로수용소 우리나라에 세울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토의 절반을 다 잃어버릴 동안에 별로 교전도 한 거 없거든요. 그러다가 그때로서는 중공군이죠. 중공군이 참여를 해서 1사 후퇴 이후에 포로가 많이 생겨요. 10분 쉬었다가. 지금의 그 이편한 세상, 영천에 이편한 세상이 있던 자리가 세워진 자리가 옛날 공병대 자리잖아요. 이 공병대 자리는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 땅들을 다 징발을 했습니다. 포로수용소를 지으면서 미군이 징발해서 거기에 미군 부대가 하나 들었습니다. 그때 땅을 징발당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신마람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 중반에 국방부 상대로 소송도 하고 그랬어요. 땅을 돌려달라고. 이 신마람 씨, 이 형제는 일제강점기 때 어떤 그 일화가 있나 하면은 대동공업사라는 것을 형제가 같이 운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 헌납을 했는 게 기관단총 한정을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영천에서 남부 초등학교에서 사격 시범 그를 했는데 동원해 있는 사람 한 수천 명을 동원해가 그걸 구경시키게 했답니다. 이 기관단총 하나면은 상당한 가격이었는데 그 일제의 기관단총 한정을 헌납한 사람이죠. 그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영천 최고 부자였던 이인식도 뭐 결국 뭐 2,000원, 그리고 웬만한 지주들은 1,000원 정도 기부를 했는데 2,000원이면 큰 돈이었죠. 환율 계산은 제가 뭐 안 된다마나.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땅을 징발을 해가지고 포로수용소를 세우고 미군 부대가 들어갔는데 영천 포로수용소에도 방공포로와 침공포로들 간에 이 싸움이 좀 격렬하게 일어나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같으면은 애초에 지은 포로수용소는 규모가 아주 작으니까 지금의 그 탄약창 부대 들어가는 그쪽에 어디에 했다가 이 포로들이 늘어나면서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이 영천역 앞 거기에다가 징발해 가지고 이제 미군 부대와 같이 그러면서 이제 미군 부대와 포로수용소를 그 감시하고 경비하는 것은 한국군 부대가 그건 이제 한국군 헌병대가 그걸 했어요. 요거는 어디서 알 수 있나 같으면 중앙일보 70 몇 년도에 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헌병감 출신인 송모라는 사람이 자기가 겪었던 회고록을 연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얘기가 나와 있어요. 1951년부터 휴전협정은 시작돼 가지고 지리멸렬하게 오래 겁니다. 이 주로 이승만 정부가 반대를 많이 하죠. 미국이 응해라 해도 이승만은 응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이가 잘했는 것 그거 하나 있었어요. 방공포로를 석방했는 것 이승만이가 잘했는 건데요. 이게 워낙 지리멸렬하게 휴전회담이 이어지니까 미국이 신경질을 되게 많이 내요. 그런 와중에 이승만은 이렇게 휴전을 하고 미군이 철수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나는 무조건 북진 통일이다. 이승만 머릿속에는 북진 통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미군들을 미국을 건드리기 위해서 요 헌병대장을 헌병감을 불러가지고 지령을 내리는데 6월 28일 날 0시를 기해서 방공포로 전부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제 비밀리에 되어 있는데 그때 서울 헌병대에서 특사로 나왔는 사람이 조영집 소령이라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그 미군 부대와 포로수용소를 경비를 맡고 있는 헌병대장 소령을 만나가지고 작전을 짰는데 1차 실패를 해버렸어요. 다른 전국에 있는 모든 포로수용소의 방공포로는 다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영천만 실패했어요. 이 영천 경비대장이 워낙 나약해가지고 미군 부대장한테 통사장을 했어요. 인도주의 입장에서 포로를 석방해야 되지 않느냐고 거의 울며 하소연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가 되어버렸는데 다시 이제 해가지고 영천은 6월 20일 날 탈출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영천에서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런 이 포로수용소가
거제도에서 방공포로로 분류돼 가지고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영천역에서 내려서 수용소로 갔는 사람들은 지금의 영남대학교 병원 그 길 건너 상계동 별판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강에 자갈을, 호박돌 같은 걸 주워 와가지고 길에 깔아가지고 안질척거리게 그 길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 회고록을 보면은 예광탄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달려라고 돼 있거든요. 예광탄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달려라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탄건바위 쪽으로 건너가는 걸로 돼 있어요. 혹시 탄건바위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지금 저 우방 아파트 그쪽인데 영화국입니까 그게? 영화국 쪽에 그 있었는데 저는 뭐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에서 여름이면은 그 가서 다이빙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해서 영천 포로 수용소가 14포로 수용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야호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 홍식골에서 감내가 여자 주인공 이름이 감내인데요. 감내가 여자 정신대로 끌려갑니다. 친구 분임이하고 한 마리에 사는 친구 분임이와 둘이가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면사무소에서 그 행정 처리를 하고 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가 우리는 끌려갈 것 같으면은 다이센타이의 책받침이 된다. 이런 이제 다이센타이는 병정입니다. 병정 군인이죠. 그런 게 이제 제가 여기서는 유튜브로 나가니까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 감지를 하죠. 감지를 해가지고 안개를 이용해서 감내는 도망을 쳐 나옵니다. 도망 나왔다가 잠시 피해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미 감내의 오빠도 징용에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사랑하는 남자 영철이도 징용에 끌려나갔고, 근데 본인은 정신대에 끌려갔다가 도망 왔으니까 결혼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윤생원이 서둘러 태석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시켰는데 임신을 했는데 남편 태석이도 징용으로 끌려나가요. 해방이 됐는데 남편 태석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사랑했던 영칠이가 자꾸 와서 추궁거려요. 그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둘이가 도망을 쳐가서 영칠이는 또 군인에 잡혀가요. 국군으로 영장받아서 가고 감내는 포로수용소 미군들이 벗어내는 빨래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영칠이는 죽고 태석이는 영천 포로수용소에서 강바닥에 모래를 실는 일을 하러 왔다가 건너편에서 빨래하고 있는 아내 감내를 봅니다. 그래가 이제 방공포로 석방에 의해서 풀려나가지고
감내한테 찾아와서 돌아오라고 하지만은 감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영칠이가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걸로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여동생 뿌뚜리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름이 뿌뚜리입니다. 우리 뿌뚜리 많이 있었잖아요. 하도 앞에 많이 죽으니까 이거 뿌뚜리라고 지어놓으면 안 죽지 싶어가지고 뿌뚜리라고 많이 지었는데, 이 뿌뚜리가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제 아까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야호 이 논요강 어머니가 6.20 안 응하고 몇 개만 내주고 녹그릇들을 전부 다 빵에 묻을 때 이 논요강도 같이 묻어요. 그런데 해방 전에 뿌뚜리가 감내가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친정에서 가지고 왔는 거거든요. 친정 엄마한테서 받아가지고 왔는 그 사연이 좀 있는 거라요. 그래 그 논요강을 엄마한테 받은 논요강을 깨끗하게 닦아요. 바삭바삭 빛이 나도록 닦아가지고 뿌뚜리 결혼식에 가요. 그래서 그 논요강을 뿌뚜리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서 받았던 거, 어머니가 나한테 줬던 거, 내가 또 여동생한테 그 논요강을 대물림하는 거,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그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가장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는 거. 물론 그 전에 69년도에 부산의 요산 김정한 선생이 수라도라는 단편 소설에서 약간 몇 줄 언급했는 건 있어요. 그러다가 야호 이후에 79년도에 요산 김정한이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오키나와 쪽의 어떤 위안부들을 거론하지만은 이게 70년에 하근찬이 위안부 문제를 이제 처음으로 거론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나 하면은 글 쓰는 사람들은 검열을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유신 정권에서, 유신 정권은 72년도 가야 유신이지, 유신이나 다름없는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검열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어떤 소설들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복자 처리되다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아예 엑스표밖에 없는 게 있어요. 진짜로. 일본 검열관들이 보고 안 돼야 할 것 같으면은 아예 백지를 내는 것보다는 엑스표, 복자 처리를 해서 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문사도, 기사도 그렇게 됐었고.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 검열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아예 작가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70년대 초반에 왜 금기시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63세대들은 얘기를 이제는 안 하고 있지만은, 한일 회담 반대거든요. 그게 63인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차관받고 약간의 돈을 받고, 그러니까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 그 돈을 가지고 지하철 만들었잖아요. 근데 박정희 정부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돈이 시급했고,
특히 대학생, 지식인들은 한일회담을 반대했어요. 이 굴욕적이다. 안 된다고 반대를 했죠. 그래서 그 바람에 엄청나게 데모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구금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70년대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박정희 정권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좀 더 노골적으로 설고 싶어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검열에 걸리니까. 그런 이 야후가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라도 처음으로 하근찬이 건드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야후가 아마 하근찬판 그 여자의 일생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아까 처음 그 얘기했던 그 하근찬의 아버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면은 이것이 이제 야후 여기에 아버지의 죽음을 묘사했는데, 이거는 이제 감내의 시아버지 정면장이 학살당하는 것이 이게 이제 아버지가 학살한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가면서 썼는 부분인데, 이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제 적군이 인민군들이 물러갔다고 하니까 그 시집의 머선 마서방하고 감내가 둘이 시아버지를 만나러 맞이하러 이제 갔을 때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너무나도 뜻밖의 광경이었다. 모래밭에 여기저기 새까맣게 흩어져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체였다. 수없이 많은 시체가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이를 사람들이 누비고 다니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가족들이 시체를 찾고 있는 모양이었다. 한편에서는 아직도 모래밭을 파헤치며 계속 시체를 끄집어내고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감내는 질겁을 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옷 보자기가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 한참 넉나간 사람처럼 서서 바라보고 있던 마서방은 쌀 보자기를 감내 곁에 놓고 천천히 뚝을 내려갔다. 터벅터벅 모래밭을 걸어가던 마서방은 잠시 주춤거렸다. 훅 송장 섞는 냄새가 풍겨왔던 것이다. 고약하기 짝이 없는 냄새였다. 절로 이마살이 찌푸러졌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냄새는 더 짙게 엄습해왔다. 도저히 콧구멍을 그냥 벌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마서방은 그다란 손바닥 하나로 덥석 코와 입을 가렸다. 그러나 여전히 냄새는 스며들었다. 무슨 냄새가 고약하다 해도 송장 섞는 냄새처럼 지독하고 역한 것은 없을 것이다. 현장까지 간 마서방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체라고 그냥 시체가 아닌 것이었다. 이건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죽였는지, 시체라는 것이 도무지 말이 아니었다. 온통 난도질을 해놓은 것 같았다. 찍히고 핥히고 맞아서 제대로 제꼴을 지니고 있는 시체는 하나도 없었다. 어느 것인지 분간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체들 가운데서 정면장의 시체를 찾아내는 것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닐 것 같았다. 그러나 마서방은 한 손으로 코를 막은 채 시체 하나하나를 살펴가기 시작했다. 퉁퉁 부어오른 시체가 있는가 하면 시퍼렇게 멍이 든 게 있고, 어떤 것은 팔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 다리가 꺾어지기도 했고, 머리가 깨진 것, 배가 찢어진 것, 눈깔이 흘러나온 것, 혓바닥이 쏟아져 나온 것, 그야말로 처참하기 형용할 길이 없었다. 몸서리가 쳐졌다. 아무래도 끝까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만두고 돌아설까 했는데 문득 시선이 끌리는 곳이 있었다. 저만큼 떨어진 곳이었다.
거기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시체가 이상하게도 얼른 눈에 들어왔다. 틀림없었다. 틀림없이 그것은 정면장이었다. 제가 읽은 부분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잘된 묘사들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인민군들이 했는 짓이지만 뒤집으면 국군도 이렇게 했거든요. 경찰도 이렇게 했고. 우리가 한국 전쟁에서 서로가 죽인 국민들, 인민군이 죽인 국민들, 붉은 완장 차고 다니면서 폐악질했던 그 패거리들이 죽인 것들,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국군과 인민군들이 죽였던 양민들, 그게 이랬거든요. 물론 국군과 경찰이 했는 것들은 다 미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했었고 뭐 그런 것이었는데요. 저는 백신에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하근천도 제가 자료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 그 자료 많이 좀 찾으셨는데 저는 거의 다 찾았거든요. 단 하나 국제신문에 80년대에 그 연재했던 산중눈보라 그 연재 중에 225회를 연재하고 전두환이가 언론 통폐합을 하는 바람에 그 연재가 중단됐던 그 산중눈보라는 제가 아직 한자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찾아내야 될 거예요. 그 이외에는 제가 다 받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하근찬 연구자들도 못 가진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하근찬 작품들을 제가 전부 다 읽고 어떤 경우는 한 5번까지도 읽었는데 하근찬 소설이 처음에는 한국 전쟁을 얘기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서는 태평양 전쟁 시기에 자기가 학교에 다녔던 그 시기에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일본과 조선 이런 것들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 같은 경우는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편을 만들어요. 그때면 뭐 죽창을 버리던 날, 32매의 엽사, 그 욕된 시절, 뭐 이런 것들은 같은 주제인데도 책이 실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하나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주로 사범학교 다니던 그 시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가 아니라 완전 병령이 되었던 그 교육 현장의 얘기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작품들을 쭉 읽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하근찬이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의 손에 처참하게 사라졌는데 이분은 어느 한 편도 반공소설이 없어요. 좌익을, 인민군을 경멸하고 욕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군을 칭찬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국군을 칭찬하면 뭐 반공소설이 되거든요.
예컨대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인기가 많았던 작가 이문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지. 자기를 엄청나게 좋아했던 전국의 수많은 독자들이 책을 들고 가서 불질러 버리는 화형식도 해버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정치판에 너무 개입을 해가 그렇죠. 근데 이문열이가 한참 초창기 잘 나갈 때 영웅시대라는 2권짜리 소설을 썼는데 그게 이제 자기 올복하는 자기 아버지 얘기거든요. 아버지 얘기인데 광주의 임철우 소설가가 그걸 가지고 반공소설이라고 까버렸어요. 이문열이 화가 나겠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적어도 박은찬 작가는 자기가 그렇게 참혹하게 아버지의 죽음을 참혹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그런 반공소설을 쓰지 않았다는. 이 사람은 항상 중간에 서서 철저한 방관자 입장에서 소설을 써나갔어요. 특히 해방 이전에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들은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작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박은찬 작가가 70년대에 들어와서 69년대에 전업 작가를 하고 70년대부터 이제 이 장편 소설들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썼던 것이 이제 야호고, 그 다음은 연재를 하지 않고 전작으로 책을 묶으려는 것이 이제 달섬 이야기라는 것이 있는데, 달섬 이야기는 뭐 굳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응모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계몽 소설이고요. 그 가난한 섬 사람들이 노름이나 하고 음주 문제로 뭐 마을 공동체가 영 엉망인 그런 것들을 어느 여선생이 하나 가서, 그것도 서울 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20살짜리 여교사가 그 섬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여성 동화에 연재를 했는 것이 원래 소전입니다. 여기도 이제 여자 정신대 얘기가 나오는데, 박은찬 소설에 보면은 쭉 이러다 보면은 내자 학렬 여자들이 많아요. 감내가 있고 원래가 있고 필내가 있고 금내가 있고, 이 내자 학렬의 그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원래도 정신대에 끌려 나갔다가 처음으로 편지 왔는 것이 만주 쪽에서 왔다가, 그러다가 홋카이도 사할린 그쪽에서 편지가 왔다가 해방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하다가 그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이었던 임 선생이 그 학교, 자기가 그 감내가 학교 다녔던 그 학교의 교장으로 이제 발령받아서 와서 보니까 감내의 그 진료가 순주가 그 교사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고모에 대해서 묻고 해보니까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어느 날 신문에서 사할린 그 쪽에 있는 명단, 사람들 명단이 일본 외무성을 통해서 발표된 지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동안 뉴스거리로서 화제였는데 그때 이제 원래가 이제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런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소식입니다. 그러고 이제 신문연재 소설은 이 대중소설이기 때문에 신문사가 상당히 많은 원고료를 주고 연재소설을 청탁할 때는 독자들의 구매를 끌어당기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하다 볼 것 같으면서 이제 대중소설을 좀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문단에서 하근찬을 좀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비난이 좀 지나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의 소설을 기억하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70년대 대중소설의 시초는 최인호였습니다. 그 첫 신호탄이 별들의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자기가 쓰는 영자의 전성시대, 한수산의 부초, 그야말로 장안의 집가를 올린 것들 아닙니까? 엄청나게 팔리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 젊은 작가들이 돈방석에 올라앉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7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80년대를 그렇게 갔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호황을 누린 것이 전두환 7년이잖아요. 그죠? 박정희 시대의 발판을 딛고 호황을 누린 게 80년대란 말입니다. 그때 뭐 전두환이가 하면서 우리 그 한국 문단에서는 소위 이제 그 참여파 문인들이 길거리로 나오죠. 70년대에도 뭐 자유실천 문인협회,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한국작가회의가 그 자유실천 문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민족문학작가회의로 갔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한국작가회의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한쪽에서는 현실 참여를 하면서 거리투쟁을 할 때 또 한쪽에서는 골방에 앉아서 이런 시시한 대중소설이나 쓴다고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하근찬도 그런 쪽에 속했어요. 하근찬 작가가 70년대 경제 사정이 얼마만큼 안 좋았던 시절이 있냐 하면요. 모일 소묘라는 단편 소설이 하는데 그게 그 둘째 아들을 가진 아내가 하혈을 해서 병원에 간 이런 과정들을 썼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피 몇 병 끊어오세요. 피 몇 병 티켓 끊어오세요. 그래요. 그 소설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현금을 주고 피를 사가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중에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집에 비상금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그 잡지사에 전화해요. 연재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야후를 쓸 때였어요. 그래서 3만 원을 가부를 해요. 근데 3만 원 가부를 해가 했는데 이 또 돈이 모자라. 3천 원이 모자라요.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3천 원 있나 하니까는 나 300원은 있다. 그러고 뭐 전화가 혼선이 생기면서 끊어져 버리고 그래요. 전당포에 가서 시계를 내밀어가 3천 원을 요구하는데 3천 원은 못 주고 2천 원만 가져가라. 그래 전당포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잡지사에 전화해가지고 또 갑을 해서 간신히 그 분만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그게 전업 작가의 당시 현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헐뜯는 것도 좀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 당시 가난했던 작가들이 원고료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좀 쓸데없는 장난도 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반사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대중소설을 쓰다가 80년대에는 금병매 아시죠? 금병매를 매일경제신문에다가 연재를 합니다. 이게 돈을 엄청 벌어줬어요. 금병매가 나중에 그 연재 끝나고 난 뒤에 5권의 책으로 묶어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보니까 그 강남 대치동 쪽에 이제 아파트로 옮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21년도에 한 사람의 작가로서 70년대, 60년대의 하근찬 작가를 보면은 되게 가슴 짠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지만 그 시절을 겪었거든요. 알거든요. 적어도 68년부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전에 것은 희미하지만 68년은 김신조 때문에 아주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1월 21일인가 김신조가 청와대 쳐들어간다고 넘어와가지고 그랬다가 그 해에 예비군이 창설되고, 그때부터 제 기억이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천극장 중심으로 했는 그 원도심, 교촌동, 창구동 일대는 제 뇌리에 아주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시내에 살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임구면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밤에 그 마을에 자는 버스들을 그 월남 처마 입은 누나들하고 나팔바지 좋아하던 그 동네 형들이 그 버스 대절해가지고 영천극장에 영화 보러 가고 그랬던 거거든요. 다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으로 넘어가면, 하근찬 작가는 물론 제가 영천 출신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근찬 작가는 정말 새롭게 조명받아야 됩니다. 그의 작품이 너무 평가절하되었다. 1960년대 내내, 근데 우리 그 문학 연구자들이 잘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근찬을 50년대 작가로 분류해요. 하근찬은 57년도에 순환 2대 발표하고 58년도에 뭐 59년도에 단편소설 몇 개밖에 발표 못했어요. 그때 뭐 군대도 가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50년대 작가를 분류를 해버리는데, 이거는 이 연구자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근찬은 60년대부터 제대로 작품을 발표했는 60년대 작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60년대 작품, 70년대 작품들, 적어도 77년 정도까지 작품들을 보면은 단편문학으로서는 참 뛰어난 작품들이 많습니다. 하근찬만큼 그렇게 잘 짜여진 단편소설을 쓰는 작가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당대로서는 하근찬과 겨누어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작가는 없어요. 물론 한 작가가 몇 편의 작품은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원산 출신의 이호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무진기행이라는 것이 김승옥이가 썼는 무진기행이 60년대에 나온 것인데,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대단한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 완전 관념 덩어리죠. 우리 소설이라는 것은 리얼을 빼버리면 허망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평론가들은 참 이상해요. 이 아랫바닥에 소위 말해서 총것들, 이런 사람들 얘기는 별로 취급을 안 해요. 지식인 소설들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평론가들은. 그래서 하은산 소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으면 아닐 것 같은데 평론가들이 좋게 보는 작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왕릉과 주둔거이라고 해가지고 경주 박첨지가 자기는 왕손의 후손이라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왕릉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딸이 금내입니다. 양공주가 돼가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 병사들이 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왕릉 위에서 못된 짓거리들도 하고 하니까 그 왕릉 주위에 담장을 치는 일을 문정회의에서 열어가지고 그런 일도 하면 좀 재밌는데요. 근데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럼 미군이 들어서 그런가? 그리고 또 하나 삼각의 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서울 미아리에 사촌 처남 종두가 인생 실패를 하고 미아리 산 꼭대기에 그 미국에서 들어왔는 합판 같은 걸 가지고 미국의 개들이 사는 계집 같은 삼각의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꽁새끼를 기르는. 근데 어느 날 다시 찾아갔더니 그거를 모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거기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모가를 건물들을 철거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저는 그들이 왜 그건 이제 지식인 소설로 또 분류를 해요, 그들은. 근데 이런 소리 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을 할 때 제가 화가 되게 났었는데, 물론 상당 부분은 임고서원의 땅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닌 것도 있었지만 그 동네를 싹 드러내버렸거든요. 싹 드러내고 그 성역화 사업을 해버렸는데, 제가 그때는 그걸 보면서 하근천에 삼각의 집이 이런 꼴이 아니었겠나. 그 하층민들이 사는 뭐가 판잣집을 때려 부숴가지고 교회를 짓는다. 인구서원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작가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항상 늘 삐딱하게 보려고 합니다. 삐딱하게 보고 뭔가 안 튀길 거 없나. 소설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세상 사람이 늘 살던 그런 방식대로 소설을 쓰면 재미가 없습니다. 소설은 독특해야 되거든요. 뭔가 튀어야 돼. 읽어보고 누군가가 결말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상상을 독자들이 해버리면 그 사람은 작가로서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결말은 전혀 의외여야 되는 것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하고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자기들의 시선은 정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뒤통수로 가서 뒤통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제가 학원차를 얘기했는데 제가 마치라 소리 안 하는데도 저는 이쯤에서 마칠게요.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